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벤틀리의 대표 해양 제품군 중 하나인 모세스의 해양 구조물 리프팅 시뮬레이션에 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리프트라는 용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에서는 싱글 후크로 자켓의 위아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 역시 싱글 후크를 사용하여 재킷을 하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두 가지 후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유형의 작업은 대부분 수면이 잔잔하다고 가정하거나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작업의 속도가 느립니다. 일단 정적 해석 부분을 끝내면 다이나믹 해석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는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레인의 사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두 가지 작업은 모두 화물 운반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케이스에서는 두 개의 크레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크 사이즈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프레더 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나타난 또 다른 화물 운반 작업의 경우 다이나믹 해석이 필요합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슬링이 느슨해지면서 비선형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의 다이나믹 해석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붐 라인의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이곳에 나타난 화물 운반 상황에서는 다이나믹 붐 라인 길이 역시 해석에 고려됩니다. 먼저 재킷 설치 및 어펜딩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용 가능한 세 가지 작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좌측에 나타난 첫 번째 싱글후크 업엔딩입니다. 가운데는 하강이고요. 이곳에 나타난 막대 그림을 보시면 팁후크 개체가 재킷의 부착점만을 바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크레인 두 개에 연결된 재킷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난 것처럼 앞에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두 개의 팁후크 개체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레그의 침수 시나 밸러스트 때 재킷을 뒤집게 됩니다. 하강 도중 레그를 침수시키고 싶을 경우에도 이를 모델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팁후크 개체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스에서 팁후크 개체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붐라인과 슬링을 정의합니다. 모세스에서 이 라인들의 양단부를 어디에 연결시킬지 입력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픽에서 보여드리는 슬링의 경우 P2로 구멍쇠가 호출됩니다. 붐으로 붐 접합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스에서 이 부품들의 팁후크 개체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모세스는 정의되지 않은 부분을 불러와 후크 위치에 연결시켜 줍니다. 커맨드 파일, 즉 명령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전 슬라이드의 커맨드 포맷입니다.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모델 에딧 메뉴 안에서 포함된 요소인데요. 이렇게 커맨드 파일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커맨드의 결과물입니다. 보시다시피 4개의 슬링과 1개의 붐 라인이 있습니다. 이 커맨드는 재킷 단부의 접합부만이 모세스에 입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붐 연결 부분에서는 붐 단부의 위치, 명령어 붐만이 모세스에 입력되었습니다. 모세스가 알아서 후크를 위치시키고 슬링의 다른 쪽 끝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업밴드는 수평으로 놓여있던 재킷이 수직 방향으로 세워지도록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치각으로 조정됩니다. 수평 상태에서는 0에 가깝습니다. 수직 상태에서는 90도에 가까워지죠. 업밴딩 스윙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커맨드가 사용됩니다. 이 과정의 결과물은 대부분 작업 수행 중의 지시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세스의 상호작용 구조물도 이러한 상황을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커맨드는 begin, lift, flood입니다. 프로세스의 최적화 과정 중 go to 명령어를 사용해 쉽게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스의 수많은 명령어와 작업 프로세스는 해양 오퍼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어펜드 작업에서 lift와 flood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 요약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열이 피치, 롤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롤은 설치할 부분의 여러 축들의 순환에 따라 정의됩니다. 재킷 인플레이스 해석에서의 롤은 어펜드 과정의 롤과는 다릅니다. 사용하는 특정 작업에 일치하는 결과 레포트를 확인하였다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재킷은 대부분 구조 엔지니어로부터 선박 설계 엔지니어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재킷은 수직으로 서 있게 되죠. 모세스는 굉장히 많은 어펜드 작업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좌표 변환을 위한 빠르고 쉬운 방법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킷 상부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여기에 슬링의 방향을 보여주는 화살표를 놓아봤습니다. 이 스키마를 통해 좌표 변환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1번 슬링은 좌측 하단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 작은 표시 하나가 엔지니어와 현장 작업자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여줍니다. 이 스키마에 따르면 긴 축 주변의 롤과 마루 높이 주변을 회전하고 있는 양의 피치 값이 결과 보고서로 산출됩니다. 즉, 재킷이 서 있을 때는 90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업밴드 작업을 위해 레그를 침수시키거나 밸러스트합니다. 우리는 이 심플 재킷의 구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커맨드에서 단부의 노드를 설정하고 모세스가 구획을 생성합니다. 재킷 내부의 구획은 상수의 내경, 즉 내부 직경값을 가집니다. 더 복잡한 레그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레그 길이에 맞는 지름 변화값을 찾아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작업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커맨드와 짧은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리프트 커맨드가 리프트를 발생시키고 플러드 커맨드로 인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화하면서 피치 값이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스를 통한 업밴드 작업 수행 방식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재킷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재킷을 하강시킨 후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두 개의 개별 작업으로 보이실 텐데요. 모세스에서는 각 작업별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각 프로세스마다 이름을 붙여 두 개의 개별 작업을 한꺼번에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작업을 동시에 돌렸을 때의 이점은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강 프로세스의 마지막 작업이 업밴드 프로세스의 첫 번째 작업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스가 작업의 위치를 기억하도록 설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커맨드 파일입니다. 여기에서도 모델 에딧 메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티프코 개체 설정은 업밴드 해석에서 보았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슬링과 1개의 붐라인이 있습니다. 슬링 설정에는 모세스 프로그램의 재킷 단부의 어느 부분에 부착물을 만들 것인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붐 설정의 경우 붐 단부의 위치만 입력합니다. 모세스가 자동으로 후크의 위치를 지정하고 슬링의 다른 끝부분들을 이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섹션 내 커맨드 파일들입니다. 좌측에는 하강 작업에서 보았던 tfook 객체가 있습니다. 우측 화면에는 업밴드 작업에서의 tfook 객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작업이 한 번에 실행된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커맨드 창의 49번째 줄에서는 하강 프로세스에 lower라고 표시해 두었고, 우측 커맨드 창의 117번째 줄에서는 업앤드 프로세스를 업앤드라고 표시했습니다. 128번째 줄에서 업밴드를 위한 tfook 객체의 위치와 하강 프로세스에 사용된 tfook 객체가 비활성화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세스 대화형 커맨드 구조를 사용하여 설치 작업 중에도 작업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플 재킷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포맷이 업밴드 프로세스에 사용될 tfook 설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도 4개의 슬링과 1개의 붐 라인이 있습니다. 다시 모세스의 재킷의 연결 위치와 붐 연결 위치를 입력합니다. 모세스가 일반 후크 위치에서 끝부분을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반시계 방향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모세스는 하나의 언어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진화해 왔습니다. 해석을 위한 업밴드 조절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커맨드 포맷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본 커맨드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반시계 방향 스키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커맨드 프로세스입니다. 앞에 심플 재킷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커맨드들입니다. 두 번의 침수 후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재킷은 피치 값이 0에 가까운 수평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재킷의 마지막은 수직 상태입니다. 피치 값이 90도에 가깝습니다. 사용자들은 모두 영상 자료를 선호하고 관리자 역시 영상 자료를 제공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보입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항상 숫자와 값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18번 작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여드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커맨드입니다. 정적 프로세스 포지션 요약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듯이 18번 커맨드 작업은 첫 번째 침수 시퀀스 전 리프트 시퀀스의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18번 작업에서 재킷의 피치 값은 46.22도이며 롤은 마이너스 1.81도입니다. 모세스에서 이 작업의 재킷 부여를 명령하면 무게 및 부력 레포트가 위의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에서 피치 값과 롤, 무게, 부력 등을 기록합니다. 아마 사용자들은 위치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레포트는 바디값 조정 시스템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나온 정적 작업 요약 테이블은 업밴드 조절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업밴드 조정 시스템은 재킷의 수평 위치가 0도에 가깝고 수직 위치가 90도에 가까울 때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정적 프로세스 위치 요약 테이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번 작업의 후크 하중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적 프로세스 안전성 테이블입니다. 스태틱 프로세스 메뉴에서 나오는 표준 결과물의 일부입니다. 18번 작업의 배수량과 후크 하중의 합이 1452.7킵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려면 양의 Z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음의 Z방향으로 가해지는 힘과 동일해야 합니다. 무게는 부력과 후크 하중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수집한 정보들로 돌아가 봅시다. 18번 작업에서 시스템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수행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는 언제나 작업을 검토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과물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작업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과값 중 하나는 후크의 하중입니다. 이것은 방금 보여드린 분석에 대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작업 숫자별로 하중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후크가 리프팅되면서 하중이 증가합니다. 18번에서 22번 작업까지는 레그에 물이 들어가고 방향이 다소 조정되면서 하중에서 약간 감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폴트 결과물의 일부로 제공되는 다른 결과값들입니다. 여기서는 프로세스 초반의 피치각이 0도에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말에는 피치각이 90도에 가깝습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난 롤각이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킷이 긴 축 주변을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바닥 틈새입니다. 프로세스의 끝부분에서는 바닥 틈새가 20피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축을 기준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표준 업밴드 결과물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두 개의 후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정적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언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리깅 어레인지먼트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두 후크 프로세스의 로그 파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스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와 소통할 때 사용되는 언어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위치를 보고하고 각각의 값이 변화될 때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단일 후크를 사용한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량 또는 크기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개의 후크가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단일 후크를 이용한 재킷 하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측에서는 동일한 재킷을 두 개의 후크를 사용하여 업밴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해석에서는 일련의 정적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일련의 정적 작업이라고 언급했던 것의 예시입니다. 레그 구획 침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때의 업밴드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연속 그림이 그려진 책장을 빠르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각 작업별로 구분된 이미지를 연속 동작처럼 이어서 보여줍니다. 이제는 다시 하강과 업밴드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스에는 단일 후크를 사용할 경우에 특화된 메뉴, 즉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정적 프로세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리프트 또는 침수에 해당하는 조건을 바꾸고 균형 평형 수준을 찾습니다. 여기 두 개의 후크로 나타난 업밴드 작업을 위해서는 커맨드를 사용해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나타난 두 후크 업밴드는 메인 메뉴를 사용해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팁 후크 슬링 개체에 대한 커맨드 포맷입니다. 이것은 앞의 기본 재킷 업밴드 및 실제 재킷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포맷이지만 단일 후크 업밴드 작업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개체에는 몇 개의 슬링과 한 개의 붐라인이 있습니다. 커맨드를 보시면 재킷 끝부분의 부착점만 모세스에 입력됩니다. 붐 연결 장치에 대해서는 붐 팁 위치, 명령어 붐만이 모세스에 입력됩니다.
모세스가 후크의 위치를 조정하고 각 슬링의 끝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이것은 6번 작업의 모션 시퀀스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결과물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후크 해석에서는 저희가 확인해야 할 정보들에 대해 준비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해석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해석에서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작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좌측의 정보는 6번 작업의 힘과 조건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업밴드 해석에서는 재킷의 무게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재킷의 무게는 좌측의 Force Acting on Jacket, 즉 자켓에 가해지는 힘을 보여주는 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재킷의 무게는 283킵입니다. 후크의 하중은 162킵이며 부력 하중은 127킵입니다. 양의 Z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289킵이며 음의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283킵입니다. 이는 3.54킵의 저항력 오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수치는 1.4% 정도의 오류 범위를 보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해석들은 재킷의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실 경우 다른 바디의 리프팅 또는 하중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크의 리프팅이나 해저 유닛의 하강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개체들은 단일 후크로도 리프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치되는 많은 구조물들은 점점 더 크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에는 대부분 두 번째 후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타 콘코르디아 인양을 위한 서포트 유닛입니다. 보시다시피 크레인 두 개가 있으며 후크들도 매우 큽니다. 또한 많은 개체에서 리프트 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스프레더 바와 블록 사이즈가 크며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중 바디 해석이 사용됩니다. 최소 2개의 바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개의 바디는 화물과 스프레더 바를 말합니다. 만약 선박을 포함한다면 3개의 바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대로 팁 후크 개체에는 후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크를 포함시키면 4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석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의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스프레더 바의 무게, 후크 무게와 같은 상세 사항들이 모델링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콘코르디아 리프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종종 다중 바디 해석툴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스프레더 바를 사용한 데크 리프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보조 후크 팁 후크 슬링 개체에 대한 커맨드 포맷입니다. 기본 재킷 업핸드 작업과 단일 후크 업핸드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포맷이죠. 보시다시피 각 개체에는 여러 개의 슬링과 한 개의 붐 라인이 있습니다. 이 커맨드를 보시면 모세스에는 재킷의 부착점만 입력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붐 연결 개체의 경우 붐 T 위치를 위한 커맨드만 모세스에 입력되었습니다. 모세스가 후크를 위치시키고 슬링의 다른 끝부분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이해하셨겠지만 이것은 리프트 해석 커맨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메인 후크에서는 후크에서 데크까지의 단일 슬링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것은 단일 커넥터 커맨드입니다. 이 설정의 새로운 부분은 스프레더 바에서 데크까지의 슬링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바디인 스프레더 바 바디에서 두 번째 바디인 데크까지의 커넥터들입니다. 이것은 팁 후크 개체에 포함된 것들이 아닙니다. 본 커넥터에는 커맨드와 2개의 슬링 엔드가 필요합니다. 다시 스프레더 바에서 붐까지의 팁 후크 개체에 대한 커맨드입니다. 이곳에서 추가된 부분은 스프레더 바입니다. 스프레더 바에서는 슬링이 각 바의 끝부분에 더해진 후 데크에 부착됩니다.
이 작업은 데크 리프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던 재킷 어펜드와는 시작 위치가 다릅니다. 실제 작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모세스는 최대한 현실과 가까운 모델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커넥터들을 만드는 명령어는 커넥터 커맨드입니다. 앞에서 스프레더바 바디와 데크 바디를 만드는데 커넥터 커맨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커넥터 커맨드는 커넥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지면 위 데크를 지지해주는 커넥터는 C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지지하는 무게는 데크의 무게입니다. 해석의 일환으로 먼저 바디의 무게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바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크의 무게입니다. 총 1888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폴스 서머리 레포트입니다. C로 시작하는 커넥터가 하중값을 가지며 스프레드 바디와 연결된 커넥터 및 기저 바디의 커넥터들은 0의 하중치를 가집니다. 앞에서처럼 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데크의 중량은 1888킵입니다. 커넥터의 힘의 합은 1891킵입니다. 차이는 3킵입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내성 오차값은 매우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의 해석들에서는 바디의 중량을 먼저 보여드리고 슬링 장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데크의 중량이 1888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개의 바디 해석이므로 스프레드 바의 무게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스프레드 바의 무게는 1킵입니다. 1킵이면 스프레드 바 치고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스프레드 바의 전체 중량은 지지 커넥터에 사용된 저항력 오류와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두 바디의 상당한 무게 차이 때문에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데크 중량에 따른 저항력은 스프레드 바의 저항력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스프레드 바의 무게에 따른 저항력으로 데크의 수적 정확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바디를 별개로 나눕니다. 이것이 195에서 198번째 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퀴 커맨드는 바디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균형을 찾아줍니다. 시작 위치에 따라 위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모세스는 현 위치에서의 잔여 힘 또는 잔여 물리력을 검토합니다. 잔여 물리력이 크다면, 즉 저항력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크다면 모세스는 균형에서 매우 먼 위치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시작 위치가 균형에서 매우 멀다면 모세스가 위치에 큰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데크 바디와 스프레드 바 바디 간의 매우 큰 중량 차이로 돌아갑니다. 194에서 198번째 줄에서 수행된 작업은 개별 바디들의 이동입니다. 이것은 로그 파일에서 이키 커맨드를 살펴본 것입니다. 첫 결과들에서 데크의 균형을 찾았으나 스프레드 바에 대한 결과들은 균형에서 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의 시도에서 스프레드 바의 잔여력은 0에 가깝지만 경고 메시지를 읽어보면 101번의 이티레이션에서 균형을 찾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데크의 잔여력이 0에 매우 가깝지만 스프레드 바에 대해 설정된 내구력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용자가 엔지니어로서 작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엔지니어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결과값들을 보면 잔여력이 0에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중요한 바디는 데크인 것을 알고 있고 스프레더 바에 대해 발생하는 오류는 감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데크가 놓여졌을 때 커넥터들에 가해지는 힘의 결과값들입니다. 바닥면에 놓인 커넥터들은 모두 대문자 C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데크가 리프팅 되었을 때의 결과값입니다. 이것은 하중을 견디는 슬링, 레인 후크, 보조 후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데크의 중력의 중심이 기하 악점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스가 해석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왼쪽은 제일 간단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화물의 형태를 재킷으로 대체해보면 앞에서 보셨던 리프트 시나리오와 동일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는 바로 전에 두 개의 바디 리프트로 이름 붙였던 것인데 여기서는 화물과 스프레더바가 바디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다중 후크 리프트입니다. 여기서도 화물을 재킷으로 바꾸어 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나리오가 됩니다. 우측의 그림에서는 후크를 바디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두 개의 바디 해석입니다. 이 바디에 대한 해석은 모두 정적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항상 다이나믹 해석을 생각하기 전에 정적 해석을 먼저 시도하기를 권장합니다. 주파수 영역 해석으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시간 영역 해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재킷 하강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개의 바디 해석으로 만들기 위해 바지선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바지선의 움직임으로 인해 재킷은 슬링을 따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재킷의 구성 요소들도 재킷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번에 나누어 바디 해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디란 재킷과 바지선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이것을 일련의 정적 작업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련의 다이나믹 해석 작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간 영역 해석에서는 바다의 스펙트럼이 정의되고 각 작업별로 모션 방정식을 해결합니다. 앞에서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결과값은 슬링의 장력과 붐라인의 장력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해석을 위한 도표입니다. 도표를 작업에 대한 함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라인의 최대 장력과 통계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스를 사용하시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과값을 그래픽 형태로 표현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테이블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팁 후크 개체에 대한 슬링의 길이와 이 모든 슬링 요소들이 후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주목해 왔습니다. 라인의 길이 외에도 다른 부분을 가진 리프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적 상하 동요 저감 장치를 사용하는 리프트도 있습니다. 화물 이송과 해저 유닛 하강은 해상 상태에 따라 제한되곤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크레인 선박들이 수동적 상하 동요 저감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수동적 상하 동요 저감 장치는 붐라인에 연결된 스프링 및 대시포트 시스템입니다. 스프링 및 대시포트 시스템이 상하 움직임의 최고점을 줄여주거나 적어도 좀 평탄화시켜준다는 것이 이것의 핵심 발상입니다. 붐라인 설정에 스프링 및 대시포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커맨드 파일의 차이가 아래 두 개의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도표들은 상하 운동 관계에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좌측의 기존 결과값과 수동적 상하 동료 저감 장치를 사용한 우측의 결과값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대형 사이클에서는 최고점이 평탄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실제 현실 상황과 흡사합니다. 추가된 것은 스프링 및 대시포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라인 디스크립션에 추가되었으며 상세사항을 보면 이 추가 기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시간 영역의 다이나믹 해석을 소개했을 때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측은 같은 설정의 와이어프레임 버전입니다. 어떠한 리프트 해석은 붐라인은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세스에서 붐라인을 정의함으로써 다이나믹 붐라인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적 라인 길이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 자료입니다. 화물이 주황색 바지선을 향해 느리게 하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바디 해석입니다. 여기서의 바디는 크레인 선박, 주황색 바지선, 그리고 화물입니다. 앞에서 사용되었던 슬링 개체 커맨드가 이 해석에서도 사용됩니다. 붐라인 길이 정의에 시간당 길이 증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시간당 길이 증가는 윈치 부분에 포함됩니다.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과 주황색 바지선 간의 최단 거리일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화물의 각 부분이 주황색 바지선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화물의 단일 지점 움직임에 대한 관찰과 전체 바디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화물 바디의 각 부분들이 주황색 화물 바지선과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꼭 관찰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짧은 영상 자료 안에서 화물이 주황색 바지선의 2피트 반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같은 설정에서 주황색 바지선을 없애면 화물이 스플래시 존으로 하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물이 수면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시간 단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스플래시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화물과 수면의 거리를 확인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거리 측정을 통한 관찰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물에 닿는 순간적인 힘의 크기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슬링 개체의 장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슬링 장력이 작업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비디오가 끝부분으로 가면서 보실 수 있듯이 화물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슬링의 장력은 감소합니다. 이후 파도가 화물을 움직이면 장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를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색 선이 부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물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부력이 화물의 무게만큼 증가합니다. 기울기는 선형이 아니며 위아래에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것은 화물을 움직이는 파도 때문에 슬링 장력에 변화가 생긴 앞의 슬라이드와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스를 활용한 모든 리프팅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스에서는 리프팅 대상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세스의 슬링 부착물이 어디 있는지와 팁후크 개체에 부여할 디테일의 수준만 입력해주면 손쉽게 이러한 설정들을 제공합니다. 리프트 리깅을 정의하고 나면 정적 해석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다이나믹 해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모세스에 사용 가능한 리프팅 기능의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bentley.ultramarin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